지금부터 PBL 수업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PBL의 정의. PBL이란 프로블렘 베이스드 러닝, 즉 문제 기반 학습을 말하는데요.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학습자의 능동적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학습자 중심의 교수 학습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설명하면 흥미를 잃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머리에 남는 것도 없겠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함께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개별 학습 그리고 협동 학습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교수 학습 방법이 바로 문제 기반 학습, 즉 PBL입니다. PBL의 유래. PBL이라는 교육 방법이 개발된 것은 전통적인 방식의 교육에 한계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처음 모형으로 정리한 것은 베로우즈라는 사람입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은 학교에서 오랜 시간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엄청난 양의 지식을 습득한 학생들이 정작 인턴이 되어 실제 환자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많은 문제가 생기곤 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베로우즈는 전통적인 의대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의사가 되기 위해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이 무엇인지 분석했습니다. 그는 의대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실제 환자를 치료할 때는 지식뿐만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학과 과정으로는 그것을 가르치지 못한다는 것도 밝혀내죠.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보여주는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적절한 처방을 내려야 하는데, 전통적인 방식의 암기 위주의 교육은 그런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워주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베로우즈는 의대 학생들이 현장에서 환자들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기능을 두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째 추론 기능이고 둘째가 자기 주도적 학습 기능이었습니다. 추론 기능은 실제 상황에서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대안적인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 검토를 위해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최종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 기능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학습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의사는 자기가 이전에 보지 못한 독특한 환자의 문제를 보게 되고 새로운 진료 체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계속 발전되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학습 과정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죠. PBL 학습법은 이렇게 의과대학이라는 독특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모형이었지만 의학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PBL 학습법이 강조하는 추론 기능, 자기주도적 학습 기능, 문제 해결력 등은 의학뿐만 아니라 공학, 경영, 교육, 법률 등 다양한 영역에서도 필요한 기능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현장 중심의 고차원적인 학습 방법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고, PBL 학습법은 다양한 이론들과 맞물려 더욱 진화하게 됩니다. PBL 학습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특징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PBL의 특징. PBL 학습법의 특징 1. 문제의 제시. 우선 PBL 학습의 특징은 문제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문제를 중심에 놓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찾아가는 과정이 PBL 학습입니다. PBL에서 사용되는 문제는 일반적인 교재에서 볼 수 있는 해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서 접할 수 있는 복잡하고 비정형화된 문제이며, 학습자들이 협동해 다양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학습자들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동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협동학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PBL에서 사용하는 문제는 첫째, 비구조화된 문제여야 하며 둘째, 복잡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문제 중 대부분이 간단한 것이 아니고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PBL에서의 문제도 이처럼 복잡성을 지니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학습이 이뤄지게 됩니다. 또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실제적인 문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단순히 실제적인 문제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학습자들의 상황과 관련성이 있어야 흥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PBL 학습법에서 사용하는 문제는 비구조화된 문제, 복잡성이 있는 문제, 실제적인 문제, 관련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고 결정하게 됩니다. PBL 학습법의 특징 2. 학생 중심 학습. 둘째, PBL은 학생 중심의 학습입니다. 학생은 문제 해결자로 학습에 참여하게 됩니다. 누가 떠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요리를 해서 함께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정보와 지식을 탐색하고 선택하면서 배움의 과정을 주도하게 되는 것이죠. PBL 학습법이 전통적 교수법과 가장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교수자와 학습자의 역할입니다. 전통적 교수법에서는 교수자가 지식을 전달하고 학습자는 교수자의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PBL 학습 과정에서는 교수자는 직접 수업 내용이나 지식을 전달하지 않고 학습자들이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촉진자, 안내자, 학습 진행자, 코치, 튜터의 역할을 하게 되며 학습자는 학습의 주체로서 참여자, 주도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PBL 학습법의 특징 3. 교사의 역할은 설계자 또는 조언자. 자연스럽게 PBL 학습법의 세 번째 특징으로 이어집니다. 앞서 두 번째 특징에서 학습자의 역할을 말씀드릴 때 이미 교수자의 역할도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PBL 학습법은 전통적 교수 방법과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무엇보다 전통적 교수 방법에서의 교수자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학습자는 수동적으로 강의를 듣는 역할을 했는데 PBL에서는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교수자는 직접 설명하거나 제시하지 않고 학습자를 독려하여 학습자들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도록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사는 학습의 설계자,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교사는 문제를 개발하고 전체적인 수업 과정을 설계합니다. 교사는 결론을 직접 가르치기보다는 학습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고 문제 해결을 도와주게 됩니다. PBL 학습법의 특징 4. 소집단 학습. 넷째, 소집단 협동학습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빼곡하게 너무 많이 앉아 있으면 적극적인 참여 수업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소규모로 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팀별 협동학습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같은 팀의 학생들과 공동 작업을 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습득하고 함께 문제 해결의 전 과정을 풀어나가게 됩니다. PBL 학습법의 특징 5. 다양한 평가 방법. 끝으로 PBL의 다섯 번째 특징은 다양한 평가 방법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식을 얼마나 기억하는지, 이런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수행 과정을 평가하게 됩니다.
다양한 형태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전의 교육 방법과 다른 점은 평가를 누가 하는가에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교수자가 주된 평가자였다면 PBL에서는 교수자뿐만 아니라 학습자도 평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교수자는 지식 전달자의 역할이 아니라 촉진자의 역할을 하게 되며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진행됩니다. 또한 평가는 학습 결과물뿐만 아니라 단계별 활동 결과물과 학습자들의 참여도 등을 확인하여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캡스톤 디자인의 정의와 특징. 자, 이렇게 문제 기반 학습, PBL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PBL과 종종 함께 쓰이는 캡스톤 디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PBL 기반 캡스톤 디자인, 이런 말들 자주 들어보셨죠? 캡스톤이란 원래 건물 지붕이나 담장, 돌다리를 지을 때 마지막에 얹는 돌을 뜻합니다. 건축물의 가장 상부에 놓이는 돌이죠. 캡스톤 디자인은 여기에서 유래한 말로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 나가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키워주는 마지막 단계의 종합적인 교육을 뜻합니다. 교육의 최종 단계에서 그동안 배운 것들을 종합해 실제 쓰임새가 있는 그런 학습. 마지막에 정성스레 돌아 나오는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캡스톤 디자인 교육은 창의적인 종합 설계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 기획부터 제작까지 일련의 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수행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창의적 종합 설계라 부르기도 하며 창의력, 팀워크, 리더십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 대학에서 이러한 과정으로 졸업 논문을 대신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캡스톤 디자인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팀을 기반으로 전체를 디자인하는 과정입니다. 캡스톤 디자인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제 현장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입니다. 자유로운 사고와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팀을 구성해서 협업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팀워크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향상되겠죠. 이러한 소통의 마인드, 협업의 능력은 그 자체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자질이 될 것입니다. 캡스톤 디자인은 또한 전체적인 디자인 과정입니다. 문제를 정의하고 아이디어를 발굴 설계하고 구현하여 테스트를 거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PBL과 캡스톤 디자인의 관계. 다들 이미 알아채셨겠지만 PBL과 캡스톤 디자인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간단히만 들여다봐도 PBL과 캡스톤 디자인은 많은 부분에서 겹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문제 해결, 현장 중심, 학생 주도, 소집단, 즉 팀 기반 활동, 종합적인 디자인. 와, 이렇게 보면 거의 같은 말이라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종종 PBL을 기반으로 하는 캡스톤 디자인 과정,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겠죠. PBL 학습법의 장점. 자, 그럼 앞서 설명한 PBL 학습법에는 무슨 좋은 점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PBL 학습법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BL 학습법의 장점 1.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우선 PBL 학습법의 효과는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제들과 접하게 되는데요. 주어진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보와 지식을 찾아야 하는지, 정보와 지식은 어디에서 찾는지, 찾은 정보와 지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란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기존 지식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들을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내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PBL, 문제 기반 학습은 단기적인 기억보다는 장기적인 기억에 도움을 주고
단순하고 사실적인 정보보다는 고차원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과제에 대해 다른 교육 방식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BL 학습법의 장점 2. 지식 습득에 도움. 둘째로 PBL 학습법은 지식의 습득에도 도움을 줍니다. 앞서 PBL 학습은 문제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학습자들은 학습에 관한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와 지식에 대한 기억을 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관해서는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이해를 깊이 하기 위해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 기반 학습을 할 경우 강의식 교수법보다 지식 습득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해결안을 검토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입니다. 이런 이론에 따르면 사람의 작업 기억 용량이 제한돼 있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식 획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활동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문제 기반 학습은 불필요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효율적인 지식 습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학습 내용에 대한 새로운 전이의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더욱 흥미를 느끼고 내적 동기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식 습득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강의식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PBL 학습법의 장점 3. 협동 능력 향상. 셋째, PBL 학습법은 협동 능력의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지식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사회에서는 더 복잡한 문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닌 타인과 협동해야 할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협동하는 능력에는 대인관계 기술, 사회적 기술, 의사소통 기술 등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타인의 정보, 기술, 지식,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상이나 타협 또는 토론을 위한 의사소통을 하는 등의 경험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문제중심 학습에서 단계별 협동 활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단계별 조별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협동 학습 능력을 향상할 수 있게 됩니다. PBL 학습법의 장점 4.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 넷째, 문제중심 학습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수법에서는 학습자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결정하고 미리 결정된 정보를 강의나 교재 등을 통해서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 기반 학습은 이와 달리 무엇을 알아야 할지, 어떻게 알아낼 것인지 등의 모든 것을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 방법입니다. 즉, 학습자가 학습의 주도권을 확보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경로와 페이스를 결정할 수 있어 학습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흥미있는 주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관리 능력도 향상됩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은 시간 관리, 목표 설정,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중요한 자기 관리 기술을 체득하게 해줍니다. 학습 내용에 대한 심층적 이해에도 도움을 줍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주제를 선택하고 조사하면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하며 이는 장기적인 학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합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은 학생들이 자신의 고유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합니다. PBL 학습법의 장점 5. 학습자의 흥미 유발. PBL 학습법의 5번째 장점은
학습자의 흥미 유발입니다. 학습자들은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를 대하기 때문에 학습에 대해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와 관련된 일에 흥미를 느낍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라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 학습자는 더욱 흥미를 느끼고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학습은 학습자가 배우는 내용에 흥미를 느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실제적이고 관련 있는 문제를 접하면서 학습자는 흥미를 느낄 수 있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PBL 학습법의 절차. 자, 이번에는 이러한 특징과 장점이 있는 PBL 학습은 어떠한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제 제시를 시작으로 이어서 문제 확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수집, 문제 재확인과 문제 해결안 도출, 그리고 문제 해결안 발표, 마지막으로 학습 결과의 정리와 평가로 이어집니다. PBL 학습법의 절차 1. 문제 제시. 앞서 보셨던 대로 PBL 학습법은 문제를 제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문제 제시의 단계에서는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하고 문제의 배경을 소개합니다. 이때 비구조화된 문제, 복잡성이 있는 문제, 실제적인 문제, 관련성이 있는 문제를 제시해야 함은 앞에서 여러 번 안내를 드렸습니다. 교수자가 문제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학습자들의 흥미를 끌어내야 한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죠? PBL 학습법의 절차 2. 문제 확인. 이어지는 문제 확인의 단계에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고 문제 해결 방안의 최종 형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해결안을 찾기 위해 무엇을 학습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생각 정리, 사실 확인, 과제 도출, 실천 계획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우선 문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주어진 문제에서 무엇이 요구되는지, 학습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그 결과물은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하는지, 학습자의 가설이나 추측을 검토하는 과정이 생각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사실 확인의 과정에서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실들을 확인하고 문제 해결과 관련해 학습자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과제 도출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학습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선정하고 마지막 실천 계획에서 학습자가 해야 할 일, 즉 실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때 역할 분담을 하고 정보와 자료 검색의 방법을 정하며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 확인을 위한 팀 논의를 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생각 정리, 사실 확인, 과제 도출, 실천 계획의 순서에 맞게 토의를 진행하며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생각, 관찰 내용, 다른 사람의 생각과 관찰에 대한 의견을 발표합니다. 이때 모든 구성원이 자신이 알고 있거나 믿고 있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신경 써줘야 합니다. 그리고 단계마다 공통의 의견으로 정리하고 기록할 때에는 구성원의 동의를 거칩니다. 실천 계획을 짤 때 팀 구성원의 역할 분담도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대체로 리더, 서기, 발표자, 관리자로 역할을 나누게 됩니다. 리더는 그룹을 대표하며 토의를 이끌고 구성원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이끌어줍니다. 서기는 토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하고 발표자는 결과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활동 시간을 계획하고 관리하며 각 구성원이 자신이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점검합니다. PBL 학습법의 절차 3.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수집. 세 번째, 개별 학습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학습 과제 중 각자 맡은 부분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탐색하고 학습합니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에는 공식적, 비공식적, 학문적, 비학문적 자료, 어떤 것이든 쓸 수 있습니다. 자료 수집의 단계 이후 다음의 단계에서 학습 내용을 공유하게 되는데 이때 팀원들에게 문헌 연구의 결과를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습자는 자신의 자료 수집과 학습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PBL 학습법의 절차 4. 문제 재확인,
문제 해결한 도출. 그 다음에 문제 재확인과 문제 해결한 도출의 단계를 거칩니다. 개별적으로 공부한 학습 내용을 팀원들과 함께 나눈 후에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항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수집과 학습의 과정을 다시 거치게 됩니다. 학습자는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팀원들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함께 제시합니다. 팀원들은 협력하여 수집된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토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추가 사항을 추출하게 됩니다. 문제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쳐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깊이 있게 학습해 문제 해결안을 찾아갑니다. PBL 학습법의 절차 5. 문제 해결안 발표. 이제 문제 해결안의 발표 단계입니다. 발표는 단순히 최종의 결과를 보여주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때에도 계속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탐구와 모색이 이루어집니다. 그룹별로 준비한 문제 해결안을 발표하고 다른 팀들의 아이디어와 자신의 것을 비교하면서 최종 해결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PBL 학습법의 절차 6. 학습 결과 정리와 평가. 마지막으로 학습 결과의 정리와 평가의 단계를 가집니다. 학습자는 학습 결과 발표를 통해 해결안을 정리하고 교수자는 이와 관련된 주요 개념을 요약 정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친 후에 학습자는 성찰 일지를 통해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이러한 절차 속에서 학습자는 문제 해결자, 자기주도적 학습자, 협력적 학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학습자는 문제 해결자로서 제시된 상황의 주인공이 돼 요구되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고 자기주도적 학습자로서 문제 확인에서부터 자료 탐색과 수집, 분석, 정리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합니다. 그리고 협력적 학습자로서 자신이 학습한 것을 팀원과 나누고 매사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팀원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이견을 조율하는 주체가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수자는 교수 설계자, 학습 촉진자, 학습 결과 평가자, 학습 내용 정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PBL, 문제 기반 학습에 대해 흥미가 생기나요? 조금 딱딱한 내용이지만 열심히 따라오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경험한 교육과 새로운 방식의 교육에 대해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림을 그려본다면 더욱 재미있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 기반 학습과 맥락을 같이 하는 캡스톤 디자인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캡스톤 디자인의 이해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방법론 중 하나인 디자인 띵킹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의 개념. 디자인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 등을 매력적으로 만들어 사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디자인이라고 하면 일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우리가 매일 접하는 모든 곳에 스며 있습니다. 일상 그 자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은 공기이다라는 식의 철학적 정의로부터 지극히 실용적 개념까지 산업 디자인의 개념이 성립된 이래 디자인은 매우 다양하게 해석됐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디자인은 창의성과 혁신을 연결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알아보려 합니다. 요즘의 소비자들에게는 제품의 품질이나 기술 수준보다 디자인과 브랜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디자인이 곧 콘텐츠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아이폰은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전 세계적인 열풍을 끌어냈습니다. 아이폰을 창조한 스티븐 잡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자인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연속적인 외층에 표현되는 인간 창조물의 혼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인간은 단순한 신체적, 물질적인 만족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만족까지도 요구한다는 것이며 디자인이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디자인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디자인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제품의 외양에만 적용되던 디자인이 이제는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것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품 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제품의 기획, 마케팅, 관련 서비스 등 전 과정에 걸쳐 디자이너들의 감수성과 사고방식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자인 싱킹의 정의. 이러한 디자인의 창조적 기능을 문제 해결의 방법에 적용하는 것이 디자인 싱킹입니다. 디자인 싱킹이란 디자인 과정에서 디자이너가 활용하는 창의적인 전략으로 전문적인 디자인 관행보다 문제를 숙고하고 문제를 더 폭넓게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디자인 싱킹은 기술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사업 전략이 고객 가치와 시장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서 디자이너의 감각과 방법을 사용합니다. 디자인 싱킹은 문제에 대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해결법이며 해결법 자체를 창조하는 방법입니다. 디자인 싱킹은 건설적인 미래를 생산하려는 문제 기반 또는 문제 중심의 사고입니다. 문제 기반과 문제 중심, 앞에서 수없이 반복된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PBL과 디자인 싱킹은 맥락이 이어집니다. 디자인 싱킹의 유래와 역사. 디자인 싱킹은 창의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엔지니어들에게 가르치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디자인 싱킹에 대해 처음으로 정의한 사람 중 한 명은 스탠퍼드 대학의 기계공학 교수인 존 아놀드 박사입니다. 1959년에 그는 디자인 싱킹의 4가지 영역을 확립한 텍스트인 창조공학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과학과 디자인 공학 분야에서 사고방식으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에 인간 중심의 디자인이 급부상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세계적인 디자인 기업 아이디어에 의해 디자인 싱킹이라는 방법론이 대중화됐습니다. 21세기가 시작될 무렵 디자인 싱킹은 비즈니스 세계로 진출했습니다. 2005년 스탠퍼드 대학의 디스쿨은 기술적 사회적 혁신에 대한 접근법으로 디자인 싱킹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엔지니어링이나 비즈니스 설계에 사용되는 많은 방법과 기술은 디자이너들이 사용하는 작업 도구에서 빌려왔습니다. 디자인 싱킹의 특징. 디자인 싱킹이란 창의성을 구현하는 거침없는 과정이자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대담한 태도라고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디자인 싱킹은 하나의 방법론을 넘어서 사고방식이자 태도와 행동을 포함합니다. 디자인 싱킹은 우선 작게 시작하면서 실험해보고 빠르게 시행착오를 경험합니다.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결 방안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디자인 싱킹 과정은 계속 진행됩니다. 디자인 싱킹 사용자는 낙관주의자이자 제작자이고 실험가입니다. 매번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꾸준히 아이디어를 개선하며 의외의 영역에서 영감이 넘치는 정보와 경험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디자인 싱킹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든 해결책이 있다는 점을 믿고 있습니다. 바른 해결책은 올바른 질문을 탐구해가는 과정에서 나오는데 그 과정은 문제의 당사자와 계속 공감한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공감의 과정에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지만 그중 일부만 의미 있는 아이디어로 남게 됩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실제로 경험하고 관찰함으로써 아이디어의 유용성을 빠르게 점검하며 더욱 정교하게 아이디어를 발전시킵니다. 디자인 싱킹의 특징 1. 사용자와의 공감을 끌어내는 디자인 싱킹. 디자인 싱킹은 미래의 사용자와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의 생활에 무엇이 필요한지, 또 그들이 어떠한 점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등을 속속들이 듣고 느끼고 이해한 바를 바탕으로 삼아 발상의 혁신, 사고의 혁신, 생산자의 혁신을 하는 것이 디자인 싱킹입니다. 다시 말해서 디자인 싱킹이란 인간 중심의 디자인 방법론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감을 하고 문제의 맥락에서 접근하려는 능력, 예술과 기술을 결합하여 통찰을 만들어내는 창조력, 그리고 복잡성을 조화롭게 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합니다. 디자인 싱킹의 특징 1.
낙관주의자. 디자인 싱킹 사용자인 디자인 싱커는 낙관주의자입니다.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다는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 문제 해결 방안을 반드시 찾고야 말겠다는 꺾이지 않는 마음과 탐구심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실험가입니다. 매번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을 즐깁니다. 아이디어를 실제로 경험하고 관찰하고 시행착오를 거쳐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가는데요. 그런 과정을 즐기는 것이 디자인 싱킹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디어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단순히 생각에 그친 아이디어 그 자체는 완성형이 아닙니다. 직접 만들어보고 현실화하여 아이디어가 실제로 유용한지 점검하고 반복적인 개선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디자인 싱킹의 특징 2. 과학적 방법. 디자인 싱킹은 모델이나 이론에 대한 가설을 제기하고 피드백을 하면서 끊임없이 가설을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완성해가는 과학적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이도 있습니다. 과학적 방법의 피드백에서 사용되는 정보는 대부분 관찰되는 증거라고 한다면 디자인 싱킹의 피드백에서 사용되는 정보라는 것은 형성되어가는 소비자의 필요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학이나 물리학 이론에서는 이론 자체의 내부적인 견고함이나 체계성 같은 것이 피드백 메커니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디자인 싱킹은 대안적인 해결책을 발견하기 위해 잘 알려지지 않은 미완의 정보들을 식별하고 조사합니다. 디자인 싱킹에서는 중간적인 해결책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것이 또 다른 대안을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디자인 싱킹의 특징 3. 통합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디자인 싱킹. 디자인 싱킹은 디자이너들이 무엇인가를 디자인하며 문제를 풀어가던 사고방식, 그 방식처럼 사고하는 방법입니다. 디자이너들은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이윤도 남기는 동시에 고객을 만족시킬 방법을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생각해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와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감수성,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전략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즉, 사용자의 입장에서 물건을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런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 공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욱 전문적인데요. 이것이 상용화되었을 때 얼마나 팔리고 얼마를 남길 수 있는지 비즈니스에 대한 지식과 감각도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 싱킹의 특징 3. 통합적 사고의 장점. 그래서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로저 마틴 교수는 자신의 책 디자인 싱킹에서 디자인 싱킹이 직관적 사고나 분석적 사고, 어떤 한쪽의 방향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사고법이라고 했습니다. 로저 마틴은 또 다른 책 생각이 차이를 만든다에서 통합적 사고란 상반되는 두 아이디어 사이의 긴장을 건설적으로 이용해 하나를 선택하느라 다른 하나를 버리는 양자택일 방식 대신 두 아이디어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면서도 각 아이디어보다 뛰어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창의적으로 긴장을 해소하는 능력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통합적 사고란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서로 상충하는 아이디어와 상충되는 조건을 모두 이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로저 마틴은 디자인 싱킹이 이러한 통합적인 사고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싱킹의 특징 4. 분산과 수렴 단계. 디자인 싱킹은 수렴, 즉 집중적 사고와 분산, 즉 확산적 사고의 두 단계로 나뉩니다. 수렴은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답을 구하는 것이고 분산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의 단일한 원리보다는 여러 원리의 교차점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분산적 사고를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창의성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창의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분산적 사고가 필수적입니다. 분산적인 사고는 질문을 다각도로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수평적으로 사고를 확장해 줍니다. 디자인 싱킹의 다양한 방식 중에
분산과 수렴, 즉 확산적 사고와 집중적 사고가 적용되는 방식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다이아몬드라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브레인스토밍 같은 방식을 통해 생각을 다양하게 확장하여 여러 개의 선택지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 현실적인 제약 사항을 고려해서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 후에 이를 다듬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디자이너들이 평소에 하는 작업 방식, 즉 다양한 시안을 준비한 뒤에 그렇게 선정된 시안을 선택해 계속 다듬어 나가는 방식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디자인 싱킹이란 분산적 사고를 통하여 실현 가능한, 심지어 불가능한 것까지도 포함해 다양한 해답을 만든 다음에 수렴적 사고를 통해 최선의 해답을 찾아내는 과정인 것입니다. 디자인 싱킹의 7가지 관점. 디자인 싱킹은 7가지 관점을 가집니다. 첫째, 공감적 사고. 둘째, 낙관적 인식. 셋째, 반복적 개선. 넷째, 창의적 자신감. 다섯째, 시각적 실체화. 여섯째, 전략적 모호함. 일곱째, 실패로부터의 학습이 그것입니다. 디자인 싱킹의 태도적 측면. 이제 디자인 싱킹의 태도적 측면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모호함에 관대한 태도입니다. 매사에 정확한 정답만을 추구하고 그것을 확신하는 학습 습관을 들여온 사람들은 디자인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종종 불편하거나 불안해하곤 합니다. 디자인 싱킹을 하려면 모호하고 불확실하고 정해지지 않은 모든 대안에 대해 관대하게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호성을 인정하고 익숙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모호성을 인정하고 익숙하게 여기게 되면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는 것이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디자인 영역에서는 이런 모호성을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질문해 나가는 태도가 결정론적인 태도보다 더 선호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실험적이고 탐험적인 자세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인 한계를 넘어보려고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위해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고 실패의 부담감을 안고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까지 밀어붙여 보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낙관적인 태도입니다. 제약 조건을 될 수 있는 대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더 좋은 방법이 있고 더 나은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즐기고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미래지향적인 태도입니다. 어떤 사안에 있어 비전과 현황을 알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의지입니다. 디자인 싱킹의 인지적 측면. 디자인 싱킹의 인지적 측면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귀납적 사고입니다. 귀납적인 사고는 사물이나 현상의 공통적인 부분을 일반화하고 범주화합니다. 연역적 사고는 일반화된 것을 바탕으로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예측하는 데 비해 귀납적인 사고는 현상과 사물을 관찰하고 그 유사성과 차이를 분별해 일반적인 것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왜 필요할까요? 이런 끊임없는 과정을 통해 현상을 파악하고 새로운 해답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문제 재구성학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묻는 태도입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한 뒤 틀을 잡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문제를 계속해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전체적인 시각입니다. 사용자의 요구나 맥락, 사회적 요인과 같은 문제들을 두루두루 모두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해 범위는 사용자 감정뿐 아니라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요구까지 포함됩니다. 넷째, 문제의 구조와 패턴 사고입니다. 모든 사물은 연결돼 있고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를 파악하는 시스템적 사고를 통해
내적 문제와 외적 문제를 연결해 전체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통합적 사고입니다. 확산적인 사고와 수렴적인 사고의 조화를 통해 균형을 맞추고 이를 바탕으로 창조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이 디자인 싱킹입니다. 인간 중심적 사고와 회사 중심적 사고, 수렴적 사고와 발산적 사고, 분석적 사고와 직관적 사고가 균형을 갖기 위해선 통합적 사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디자인 싱킹의 행동적 측면. 디자인 싱킹의 행동적 측면을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인을 할 때에는 구체적인 형태로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의 불편 사항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정리한 뒤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피드백을 통해 빠르게 대안을 반영합니다. 디자인 싱킹의 행동적 측면으로 인간 중심의 접근이 첫 번째입니다. 사용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관찰하며 공감해야 합니다. 사용자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함께 있어야 사용자에게 협력적인 디자인이 가능하고 성공적인 접근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둘째, 직접 만들어보며 생각하기입니다. 프로토타입을 통해 빠르게 한 차례 시도한 결과를 반영해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형상화하고 입증하면서 생각과 지식을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셋째, 시각화학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시각화해야 합니다. 넷째, 확산적 접근과 수렴적 접근의 조화입니다.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다수의 대안을 생각해냅니다. 그렇게 확산한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조정하고 조율해서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협업 스타일입니다. 많은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다른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일합니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의 분야 전문가가 해결하기 힘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대할 때 많은 분야의 전문 지식과 관점을 수용하려는 태도가 무척 중요합니다. 다양한 지식과 지혜를 새로운 방향으로 모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 싱킹의 3단계. 나중에 다시 소개해드리겠지만 아이디어의 CEO인 팀 브라운은 디자인 싱킹을 영감, 아이디어화, 그리고 구현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영감, 즉 인스퍼레이션은 관찰하고 공감하며 협력하여 영감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이 아이디어화입니다. 통합적 사고, 그리고 분산과 수렴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현, 임플레멘테이션입니다. 구현, 실현, 실행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테스트하고 실패하면 개선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 싱킹의 프레임워크. 디자인 싱킹의 프레임워크는 세분화돼 5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여기서 잠시 이미 아시겠지만 프레임워크란 어떤 일에 대한 판단이나 결정 따위를 위한 틀을 말합니다. 디자인 싱킹의 프레임워크는 첫째, 공감하기, 둘째, 정의하기, 셋째, 아이디어화, 즉 아이디어 내기, 넷째, 프로토타입, 시제품 만들기, 끝으로 테스트, 즉 시험, 점검의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들이 순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디자인 사고는 단순한 선형적인 방식을 따르진 않습니다.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서 이전 단계로 돌아가서 반복하는 것은 더 새로운 디자인을 창조해낼 수 있는 유용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 싱킹의 프레임워크 1. 공감하기. 먼저 공감하기입니다. 디자인에서의 공감은 사용자와 사용자의 요구에 대한 진정한 통찰을 얻기 위한 과정입니다. 인간 중심의 디자인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 공감 단계의 목표는 디자인의 최종 사용자가 누구이며 어떤 문제에 직면했는지,
어떤 기대와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용자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주로 설문조사, 인터뷰 또는 관찰한 것을 토대로 분석합니다. 한 가지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또는 인터뷰 방식으로 니즈를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디자인 싱킹의 프레임워크 2. 정의하기. 디자인 싱킹 프레임워크의 두 번째 단계는 정의하기입니다.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문제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공감 단계에서 습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의의 단계에서는 명확한 문제의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 진술은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문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문제를 진술할 때는 비즈니스적인 사항보다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바람직한 문제의 진술은 인간 중심적이고 창의적이므로 상당히 광범위하지만 지침과 방향을 제공하기 때문에 무척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입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 학생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명제보다 학생들이 학교 내에 있는 동안 건강하고 쾌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더욱더 사용자 중심적인 정의입니다. 디자인 싱킹의 프레임워크 3. 아이디어화. 세 번째는 아이디어 내기입니다. 아이디어 내기의 단계에서는 정의한 문제 진술을 해결하기 위해 브레인스토밍, 바디스토밍, 리버스 싱킹과 같은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합니다. 아이디어화 단계에서는 품질보다 아이디어의 양에 집중함으로써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이 질을 보장한다는 말도 있듯이 수많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뜻밖의 혁신적 방안을 찾기 위한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의 세 가지 원칙. 나중에도 더욱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 있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아이디어화 단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분산적 사고를 위한 브레인스토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실 정도의 분이시라면 브레인스토밍 정도는 여러 차례 해보셨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동시에 2명 이상의 발언을 금지한다. 둘째, 주제에 집중한다. 셋째, 정제되지 않은 거친 아이디어를 존중한다.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꼽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의 7가지 방법. 이러한 브레인스토밍의 세 가지 원칙에 따른 7가지 브레인스토밍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잘 다듬어서 말하기입니다. 문제를 명확하게 묘사해야 브레인스토밍에 참여한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주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아이디어를 비판하거나 반박하지 않기입니다. 아이디어 단계에서 비판하거나 참석자 간의 논쟁을 하게 되면 팀의 활기가 약화되고 더 아이디어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에 빠집니다. 세 번째, 아이디어의 번호 매기기입니다. 이는 모임 전이나 진행 중에 참가자를 자극하는 도구가 됩니다. 또한 브레인스토밍이 얼마나 거침없이 진행됐는지 평가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때로는 단숨에 뛰어넘기입니다. 주제를 뛰어넘을 기회를 살리기도 해야 합니다. 정력적인 브레인스토머는 가파른 역학 곡선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추진력은 서서히 구축되다가 격렬하게 뛰어오른 뒤 다시 안정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아이디어를 사방에 기록하기입니다. 거침없이 흐르는 아이디어를 팀원 모두가 볼 수 있는 매체에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직펜이나 포스트잇 등의 도구를 가지고 모두가 볼 수 있게 회의를 진행하면 성공적으로 아이디어를 쏟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워밍업 시간을 가지기인데요.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하는 워밍업 시간을 얼마 동안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7번째, 바디스토밍 실시하기입니다. 뛰어난 브레인스토밍은 아주 시각적입니다. 여기에는 스케치, 마인드 매핑, 도형, 인체도가 포함됩니다. 활용할 수 있는 비주얼 자료를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자인 싱킹의 프레임워크 4. 프로토타이핑. 다시 디자인 싱킹 프레임워크로 돌아왔습니다. 네 번째 단계로 프로토타입, 즉 시제품 만들기를 이야기합니다. 앞의 과정에서 모아진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선별된 아이디어들로 구체적인 제품 또는 컨셉을 만들어 봅니다. 아이디어를 시제품 버전으로 변환하는 과정인데요. 프로토타이핑 단계에서는 실제 사용자에게 테스트할 수 있는 가시적인 제품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용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테스트하는 것에 따라 프로토타입은 기본 종이 모델에서 대화형 디지털 프로토타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때는 두 번째 단계, 즉 정의하기 단계에서 정한 목표를 계속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 싱킹의 프레임워크 5. 테스트. 다섯 번째, 테스트. 시험해보기의 단계를 거칩니다. 테스트 단계를 통해 프로토타입이 잘 작동하는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어디인지 점검합니다. 정식으로 상용화될 제품을 생산한 후에 보완이나 변경, 개선 작업을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전에 사용자의 평가를 반영하여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시제품, 즉 프로토타입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관찰하는 사용자 테스트를 진행하고 피드백을 수집합니다. 테스트 단계에서 배운 모든 것을 통해 설계를 변경하거나 더 앞 단계로 가서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디자인 혁신 방법. 유쾌한 이노베이션과 혁신의 조건 이노베이션의 10가지 얼굴의 저자인 톰 켈리는 창의적 자신감은 인간이 타고난 능력이나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다음에 3가지 디자인 혁신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디자인 혁신의 방법 첫 번째는 기술과 인문학의 균형입니다. 창의력을 발현하는 데에는 타인과의 공감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묻고 살피고 시도하고 배워야 합니다. 디자인 혁신의 방법 두 번째, 실험 문화의 배양입니다. 창의적인 결과물은 거침없는 도전과 끊임없는 실험에서 탄생합니다. 진공청소기를 이야기하면 다이슨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다이슨은 사이클릭 베큐um 청소기와 날개 없는 선풍기로 유명한데요. 다이슨사의 창업자 다이슨은 성공적인 결과물을 내놓기까지 무려 518개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조직 안에 실험과 실패가 용납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창의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 혁신 방법의 세 번째는 학습 조직의 구축입니다. 조직에서 개인은 학생이자 동시에 선생이 돼야 합니다. 가르치며 배우고 함께 학습하는 속에서 혁신이 잉태됩니다. 아이디어. 자, 그럼 이제 이러한 디자인 싱킹으로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78년에 창립되어 1991년 이후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아이디어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디자인 컨설팅 기업입니다. 아이디어는 대표적인 디자인 서비스 혁신 방법으로 디자인 싱킹을 소개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의 CEO인 팀 브라운은 디자인 싱킹이란 소비자들이 가치 있게 평가하고 시장의 기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디자이너의 감수성과 작업 방식을 이용하는 사고방식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팀 브라운은 자신을 스스로 디노베이터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D는 디자인으로 디노베이터는 디자인을 통해 혁신을 이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팀 브라운이 말하는 디자인 싱킹이란 사람들이 느끼는 필요를 충족시키는 호감도, 기술적 가능성, 그리고 경제적 생존 능력, 이것을 조화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아이디오는 2010년 개인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의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 해결책을 집단으로 생산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픈 아이디어입니다. 민간, 즉 개인이나 단체의 문제를 불특정 다수의 집단 지성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플랫폼에서 영감, 컨셉화, 칭찬, 평가, 구현이라는 단계를 제시하며 질문에 관련된 관찰의 결과 사진, 스케치, 사례, 연구 결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 등을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해 올립니다. 모인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집단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가장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최종 후보 리스트를 선정해 디자인 싱킹 경험을 토대로 프로토타이핑을 합니다. 아마존닷컴의 사례. 디자인 싱킹의 또 하나의 성공적인 사례로 아마존닷컴을 들 수 있습니다. 아마존닷컴의 설립자 제프 베조스는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자 인터넷을 통해 무엇을 팔 수 있을까 고민하다 결국 책을 팔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인터넷 서점이라는 선례도 없었을 뿐더러 사업 모델에 대한 검증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프 베조스는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프레젠테이션에서 바로 미래를 보여줬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결국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마존의 성공 사례에서 보면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아이디어이지만 성장 가능성의 위험도 기꺼이 감수하면서 움직였고 디자인 싱킹을 통해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식의 융합을 통해서 불확실한 미래 가치를 과감하게 시각화하는 것이라는 디자인 싱킹의 또 다른 정의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가지 커피 머신의 사례. 디자인 싱킹의 사례로 소비자 감성을 충족시키는 커피 머신을 들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감성을 만족시키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 중심의 설계, 반복적인 작업, 분산과 수렴,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디자인 싱킹의 우수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3가지 커피 머신 제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가진 커피 머신의 예를 통해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안드로이드 커피 머신. 안드로이드 커피 머신을 들어보셨나요? 안드로이드 커피 머신은 메타트렌드 연구소의 컨셉 디자인 제품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에 커피 취향을 입력한 다음 커피 머신 상단에 스마트폰을 꽂고 커피를 제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커피 캡슐에 인쇄된 QR코드를 인식하며 커피 머신 좌우에 내장된 스피커에서 커피 맛에 어울리는 음악이 자동으로 재생됩니다. 문자 인쇄 커피 머신. 다음으로 문자 인쇄 커피 머신입니다. 이 커피 머신은 리눅스를 기반으로 합니다. 문자 메시지나 메시징 앱으로 전달받은 주문에 맞춰 커피를 만들어줍니다. 주문자의 이름을 에스프레소 거품에 표기하여 커피를 구별합니다. 지문인식 에스프레소 머신. 지문인식 에스프레소 머신은 사용자의 지문을 저장하여 각자 좋아하는 커피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커피 머신은 사용자의 지문을 인식하고 그가 좋아하는 커피를 곧바로 만들어내는 독특한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 또한 각자의 취향을 인식해서 세라믹 재질의 원두 분쇄기로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카페라테 등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으로 캡스톤 디자인의 중요한 방법론 중 하나인 디자인 싱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의와 유래, 특징, 그리고 다양한 사례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1부를 마치고 본격적인 캡스톤 디자인의 이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